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이크 임팩트 그랜드마스터 클래스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 날씨도 덥고 또 마스크 쓰고 강의 듣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 예, 화면 넘겨주세요. 화면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특히 저는 이제 문학 전공을 했는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상처를 극복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또 시간이 지나가도 어떤 작품 속에서 만났던 주인공이 마치 제 안에서 살아있는 친구처럼 계속 남아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대목은 데미안의 한 대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해내는 누군가가 살고 있다. 이게 데미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자신 안에는 또 하나의 스스로의 모습, 또 하나의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에고라면 이 데미안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나 자신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또 하나의 지혜로운 현자이자 멘토이자 구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나는 셀프라고 할 수 있어요. 셀프는 내면의 자기죠. 그러니까 에고는 연기하고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우리 자신의 사회적 자아라고 할 수 있고요. 셀프는 이런 자신,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은 아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갈고 닦아온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내면의 힘이기도 해요. 다음. 예, 다음이요. 예, 좀 느리네요. 그래서 죄송해요. 오늘 이게 제가 넘기면 빨리빨리 될 텐데 이게 예. 그래서 에고와 셀프의 차이를 보여주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꼽아봤거든요. 그래서 에고 드리븐, 에고로 끊임없이 이끌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나 중심이라는 거죠. 나. 그리고 셀프로 향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 그런데 이게 조직을 중시한다는 의미의 그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지만 내가 항상 어떤 커다란 공동체 속에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가 오히려 훨씬 더 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의 차이고 그리고 에고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항상 분노, 비난, 질투가 이런 기본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타인의 시선에 항상 휘둘리게 되니까 자만심, 질투, 에고이즘, 적대감, 피해의식 항상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나 에고를 중시하는 사람이 아닌가? 사회적 자아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서 진정한 나 자신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참을성이 없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봐 줄까? 사람들이 왜 능력을 몰라줄까? 이런 감정이 에고에 이끌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고 또 물질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것. 그런데 이 에고 드리븐의 특징이 소시오패스랑 똑같아요. 예,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결국 에고 드리븐이 이제 그 에고에 점점 더 지향되는 사람들일수록 결국에는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물론 우리가 이 중에서 모두가 셀프 드리븐이 돼가지고 모두가 셀프가 이끄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완성된 인격을 늘 가질 순 없죠. 그런데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참을성 없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면 이게 위험한 상태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셀프가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사랑, 따스함, 다정함, 공존,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는 생각, 용서, 현재지향,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고 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이 많을 때
휴대폰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에고 지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 앞에 있는 사람을 신경 안 쓰고 현재 있지 않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해 있는 것. 그래서 이타주의, 감사, 자유, 인내, 이해심, 공감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평화, 지혜, 간결함, 통일, 더 나은 자기를 향한 믿음 이런 것이 셀프 드리븐인 사람들은 일단 점점 더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에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셀프 지향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결국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에서 보여주는 그 인물의 변화가 보면 싱클레어가 처음에는 굉장히 에고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주인공이 싱클레어가. 그런데 데미안이 이 오른쪽 성향의 사람인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싱클레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바로 알죠. 그리고 싱클레어가 왕따를 당하고 있고 일진에게 당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한눈에 알아봐요.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관찰력과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데미안의 그 따스한 마음이 싱클레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셀프 지향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예, 다음. 예.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길이 뭐냐면 이게 이제 데미안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건데요.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들은 결코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이나 개미로 남아있다. 어떤 이들은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물고기다. 하지만 누구나 인간이 되라고 던진 자연의 내던짐이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건만 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사실 셀프 좀 더 그 욕심을 내면 더 하이어 셀프라고 하는데요. 더 높은 나, 더 높은 차원의 나를 향해서 우리는 누구나 가는데 이게 개성화라는 말이거든요. 이 개성화는 융 심리학에서 이제 개성화라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도 한데 융도 그랬어요. 개성화는 너무 어려워서 인류 역사상 개성화에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누굴까요? 예, 되게 황당해요. 예. 그 두 사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융이 개성화에 성공한 두 사람을 누구로 예를 들었냐면 예수님과 부처님.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님 정도가 겨우 개성화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아직 못 끝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도대체 개성화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너무 이제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저는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끊임없이 읽고 쓰는 사람들은 늘 개성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늘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개성화의 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개성화의 반대말은 사회화거든요. 사회화가 에고 지향적인 상태인데 그 사회화라고 하면 왠지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심리학에서는 사회화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대세나 유행에 따르느라고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혼자 돌아볼 시간이 부족한 상태가 사실은 사회화, 지나친 사회화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데미안에서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그 길 위에서 어떤 이들은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에 그친다는 거예요. 물고기에 그치는 사람, 벌레에 그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바로 에고 지향적인 삶이라는 거죠. 권력을 지향하거나 어떤 욕망에 이끌리는 상태에서 진정한 셀프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누구도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또 노력을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 주말에 이 놀고 싶은 이 주말에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를 들으러 오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읽고 쓰는 것이고 다른 좀 더 나은 자기 자신, 더 하이어 셀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다음이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이트와 융은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는데 프로이트의 관점은 아마 여러분들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슈퍼에고, 에고, 이드. 의식, 무의식. 그런데 둘 다 프로이트와 융 둘 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큰 두 심리학자, 정신분석학 모두
의식과 무의식을 나누면서 무의식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둘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의식이,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융 이전에는 무의식이 제대로 발견된 적이 없었던 거죠. 무의식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게 진지한 연구 대상은 아니었던 거죠. 무의식을 어떻게 만질 수 있겠어요? 의식도 만질 수 없는데. 하지만 무의식이 그만큼 억압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점점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젠가 표현하지 못한 모든 열망과 감정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통해서 언젠가는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도, 콧물을 통해서도, 심지어 모공을 통해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억압했던 그 모든 감정이나 열망이 결국에는 표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의 관점이고,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었는데 잊어버린 것들이 대부분 무의식에 쌓여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항상 꺼내 쓰는 파일들은 의식이거든요. 이게 이 파일에 있고 내가 기억하는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컴퓨터를 되게 오래 쓰다가 나중에 뭐 정말 컴퓨터가 고장 나서 왜 완전히 포맷을 다시 해버릴 때 완전히 컴퓨터를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잃어버린 파일들이 막 발견되잖아요. 이런 파일이 있었어? 이게 뭐지? 그리고 그 수많은 잃어버린 파일들을 나중에 되찾게 되는데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비유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든지 심지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의 기억도 사실은 우리 몸 어딘가에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프로이트나 융은.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가 융의 관점에서는 개성화라는 거예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수많은 열망과 꿈들을 언젠가는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개성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관점은 초자, 자아, 이드, 그러니까 이드, 에고, 슈퍼 에고의 순으로 좀 더 뭐랄까 통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완전히 통제하지 않은 상태가 이드예요. 충동, 욕구.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고가 그 이들을 때로는 놓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슈퍼에고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나 또는 선생님들께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우리는 사회화 되면서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 길을 건널 때 이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죠. 이런 게 초자한 거예요. 이 슈퍼에고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화된 통제된 목소리, 내면의 경찰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과도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초자아는 우리한테 사고 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런데 초자아의 안 좋은 점은 초자아가 너무 강해졌을 때 창조성이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틀어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체나 또는 프로이트나 또 고흐 같은 강한 이들을 분출해서 자신의 창조성을 끌어낸 대부분의 예술가들이나 철학자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산 사람들의 특징은 이들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 분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고치는 방향으로 분출해버리면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에고가 잘 그것을 지향해서 그리고 에고는 지식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에고와 융의 에고는 좀 다른 뜻인데 프로이트의 에고는 슈퍼 에고와 이드 사이의 중재자예요. 그래서 이성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가 너무나 심각하게 막 너무 분출하고 하려고 할 때 초자가 막 명령을 내려서 그만해, 그만 화내. 아니면 예술적인 충동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참아.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초자의 역할인데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에고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드와 초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데 융의 관점에서 본 이 인간의 마음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보다는 융이 인간의 무의식을 더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 숨어 있는 대부분의 잠재된 억압된 욕망은 성적 충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융과 충돌했던 거죠. 융은 프로이트보다 훨씬 어렸고 또 프로이트의 처음에는 프로이트의 책을 읽고 공부를 했던 학생이기도 했어요. 프로이트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프로이트는 융을 첫눈에 본 순간 아 정말 위대한 학자가 되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자기 쪽으로 포섭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융과 프로이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일단은 그 이드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인간의 억압된 성적 욕망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융이 볼 때는 인간에게는 물론 억압된 성적 충동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충동과 욕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무의식을 훨씬 더 아름답게 봤어요. 융은. 그렇다고 성적인 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융이 볼 때는 인간의 잠재된 무의식에는 너무나 많은 욕망들이 다채로운 욕망들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이 성적인 욕구로 일원화시키는 프로이트의 좀 이론론적인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융 앞에서 아버지가 되고자 했어요. 일종의 그 상징적 아버지. 그러니까 너무나 권위를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묘사도 있어요. 프로이트 선생님이 자신의 꿈을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자기한테 그 꿈을 얘기하면 나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일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권위가 떨어지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예. 권위를 정말로 자연스럽게 풍겨내는 사람들은 권위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때 남들이 그 권위를 느끼는 것이 좋은 의미에 자기가 권위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 자체가 이미 이제 자존감도 권위도 떨어지는 거죠. 프로이트가 융 앞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시대에 태어났고 너무나 둘 다 뛰어났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막 성급하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뭐랄까요 우정이 되어야 할 관계였는데 프로이트가 너무나 성급하게 스승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승이더라도 그렇게 권위를 세우지 않고 우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그 지나친 지배 욕구가 관계를 좀 경색시켜버린, 관계를 좀 경직시켜버린 면이 있죠. 어쨌든 융의 관점은 인간은 무의식에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로운 욕망들을 많이 숨겨놓고 있는데 그것들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개성화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융의 관점은 신화나 문학을 더 중시해요. 신화나 문학 속에 인간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수많은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융의 관점은 인간의 그 마음의 구조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본 거예요. 페르소나는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면.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좋은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하죠, 사람들은. 반대도 있고 운동선수들은 막 헐리우드 액션도 하잖아요. 그런 게 페르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가면이고 역할에 중독돼 있고 끊임없이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역할로서 그리고 연기로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에고의 가장 바깥 부분이 페르소나고 크게 이제 융의 관점에서는 에고와 셀프로 나눌 수 있는데 에고의 가장 겉껍데기가 페르소나인 거고요. 그리고 셀프의 가장 밑바닥이 섀도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셀프는 내면의 자기인데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에고와 셀프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남 눈치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게 크는 아이들은 한 4, 5살 때까지도 에고보다는 셀프가 강해요. 그리고 에고와 셀프가 잘 분화가 안 된 상태예요. 부모님이 너무나 뭐 억압적이거나 이러지 않다면 아주 어린 시절에는 에고와 셀프가 거의 하나인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이 좀 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너무 빨리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까 에고가 페르소나가 빨리 발달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인데도 연기력이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고와 셀프가 하나일수록 붙어 있을수록 사실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더 꾸미지 않고 보여주는 상태가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에고와 셀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분화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분리돼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인격이 분열되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난 셀프 같은 거 없어, 에고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셀프를 설명해주면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만 이해가 되는 거죠. 사회적 자아. 사회적 자아만이 나의 진정한 자아라고 그동안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에고와 셀프를 설명하다 보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고와 셀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막 에고 드리븐, 셀프 드리븐 막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셀프가 정말 에고가 아니라 셀프가 출세와 권력을 원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에고와 셀프가 그분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오직 에고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에고가 너무 강한 나머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너무나 셀프가 쫄아들어서 이제 더 이상 에고가 지나치게 확장된, 마치 제국주의적으로 확장돼서 셀프가 남아있지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에고와 셀프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문명의 대가라고 봤어요. 문명화가 더 진행되고 자본주의가 더 가속화될수록 인간의 에고와 셀프는 더 심각하게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섀도우 때문인데, 이 섀도우는 뭐냐면 페르소나의 그림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연기를 많이 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섀도우는 어떻게 보면 또 그림자가 강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강하게 포장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림자는 상처가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가 되는 것인데,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페르소나라면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개성화라는 것은 그림자까지도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와 컴플렉스까지도 진정한 나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개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성숙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융은 이 개성화야말로 이 심리학의 과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개성화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프로이트는 일단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제 히스테리, 발작 또는 뭐 강박증, 이런 사람들의 무의식에 숨어 있는 그 열망들을, 숨겨진 억압된 욕망들을 찾아서, 당신은 사실 어렸을 때 이런 성적 충동이 억압됐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의 잠자리를 엿본다든지 이런 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진단해서 분석해서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실제로 나아지는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와 융의 관점은 좀 다른데,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프로이트의 관점이었어요. 내 상처가 나의 트라우마가 나를 붙잡고 있다면 그 트라우마가 뭔지 알아내서 분석해서 결국은 내가 그 트라우마의 주인공이고 주체임을 알고, 그것을 좀 더 주체적인 삶을 삶으로써 내가 상처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어떤 전체적인 기획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융은 조금 더 인간에게 더 많이 기대했어요. 인간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한 게 뭐냐면, 융은 신화 연구를 했거든요. 그 신화가 집단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왕자가 공주를 구해주는 이야기, 그런데 용과 싸워서 공주를 구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왜 동양과 서양에 다 많을까? 왜 그런 이야기들이 인디언에게도 있고 북유럽 신화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모든 곳에 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신데렐라 스토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날까?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왜 인간에게는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서로 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비슷한 신화와 민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공통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빈 서판에서 완전히 하얀 칠판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무의식적인 기억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된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봤다는 것이 융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화 연구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 신화를 통해서 인간은 수많은 지식과 그동안의 이야기와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해서 그것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집단 무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신화의 반복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마다의 신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볼 때, 아, 이 사람은, 이 신은 나와 좀 닮은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가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주인공은 아라크네인데요. 이 아라크네는 좀 굉장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불쌍한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신에게 도전하죠. 예, 신에게, 프로메테우스는 그래도 신이잖아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에게 도전했지만 어쨌든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라크네는 정말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염색을 하는 정말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 프로이트가 아니라 아라크네가 미네르바에게, 아테네에게 도전한 거예요. 예. 술을 놓는, 배를 짜는 그 직조를 통해서 일종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왜 신들은 하나도 반성하지 않느냐.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나 디오니소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여성을 겁탈하고 여성에게 상처 주고, 예, 심지어 여성들을 스토킹하고 이런 신들인데 왜 신들은 한 번도 반성하지 않냐는 내용으로 그걸 이제 예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배를 짜서. 멋지죠. 그런데 그거를 아테네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도전해? 넌 거미가 돼서 평생 실을 짜봐. 실을 잡아봐. 이런 식으로 벌을 줘버리는 거예요. 신의 편협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라크네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라크네는 결국 거미가 됐지만 지금도 계속 자신만의 이야기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의 거미줄을 만들면서. 그래서 저는 아라크네를 되게 저의 원형적인 자아라고 보는데 그런 거죠. 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안에 나만의 신화를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형이라고 하는데, 아키타입이라고 하는데, 융은 그 원형을 발견해내서 결국에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가장 어울리는 나만의 신화를 창조하는 과정이 개성화라고 본 거죠. 예. 다음.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요. 페르소나와 컴플렉스는 저에게는 이제는 거의 친구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융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뭐냐면 페르소나와 컴플렉스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자꾸만 그 페르소나를 너무 가식적으로 연기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점점 더 연기를 하게 돼요. 연기력이 더 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막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도 하고, 아, 저 사람 그렇게 되게 행복해 보이고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심지어 자살했다는 소식까지 들리잖아요. 이런 것은 페르소나가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차라리 내가 우울한 걸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고 누군가와 함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나 페르소나가 사람들이 강한 나머지 절대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병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 맺기가 더 어려웠다. 나는 내향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외향적인 것을 좀 길러낸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강박 때문에 어느 정도 사교적인 성격을 만들어낸 거죠.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힘겹게 연기력을 쌓은 나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외향적인 페르소나를 연기했어요. 그럼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외향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 외향적으로 보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외향적인 성격을 강요받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또 조직 생활을 가끔 해야 될 때, 그럴 때 스트레스 때문에 외향적인 척을 하면 집에 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음이요. 다음 슬라이드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낮에 왜 그렇게 명랑한 척하고 안 슬픈 척하고 괜찮은 척을 했을까? 그게 더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 꺼진 방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너 자신에게만은 애써 명랑한 척하지 마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는 내 솔직한 감정을 나 자신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것이다. 이게 에고와 셀프가 지나치게 분리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너는 왜 그렇게 내성적이니? 분위기 좀 맞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심하게 어떤 그 남들이 원하는 성격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게 초자이기도 해요. 그게 그리고 에고이기도, 융이 말하는 에고이기도 하죠. 다음이요. 그래서 개성화라는 것은, 아, 저게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뒤에 ISAATAN이 빠졌네요. 개성화라는 것은
우리 사회화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이 사회화라면,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니까 나도 결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화라면, 개성화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자신의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결혼한 상태에서도 부부가 완전한 독립성을 추구하는 상태. 그러니까 개성화는 진정한 나 자신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에고의 단단한 껍질에 쌓여져 있는 셀프의 목소리가 존재하는데요. 에고가 나는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원한다고 주장하면, 셀프는 나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화가의 꿈을 되찾고 싶다고 속삭인다. 그래서 에고와 셀프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속으로는 나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나는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셀프인 거예요. 그래서 에고와 셀프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개성화는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셀프의 이정표를 찾는 에고의 험난한 투쟁이 저는 데미안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극복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끝내 셀프를 찾는 거죠. 에고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셀프는, 그러니까 에고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커지거든요. 바이러스처럼 증식해요. 그런데 셀프는 정말 식물처럼 힘들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안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안 자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정말 많은 보살핌과 방울토마토인데도 그래요. 예, 방울토마토를 키워보려고 집에서 막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식물 키우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전 되게 좋은 유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물을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말 싹이 나는 데까지도 일주일이 넘게 걸리고요. 정말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싹 나나. 그런데 이게 개성화랑 비슷한 거예요. 키우기 힘든 것. 하지만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데 싹 하나만 나도 좋아서 미쳐 죽겠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개성화랑 비슷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키워보면, 무언가를 키워보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느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 필요한 거구나. 사랑이 멈추는 순간 동물들은 바로 알잖아요. 식물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셀프는 다행히도 에고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인하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셀프를 의식하려는 노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에고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에고에 휘둘린다는 것은 곧 타인의 시선, 남들의 평가에 일일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는 것이 마음 챙김이에요. 그것이 셀프와의 만남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셀프. 그걸 믿고 가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셀프의 목소리를 믿고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원래 클래식 클라우드 에세가 이번 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 못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 글씨로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곧 나올 텐데 이 클래식 클라우드 에세에서 제가 이제 햇세로 가는 길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썼거든요. 그리고 헤르만 햇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개성화된다는 그 주인공들의 의미를, 주인공들의 매력을 계속 제가 끊임없이 느끼고 있는데 그 클래식 클라우드 햇세에서는 이제 융심리학과 햇세의 만남을 좀 더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다음이요. 한 번 더 뒤로요. 그래서 융이 말하는 이 개성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I'm not what happened to me.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로만 내가 구성돼 있다면 그건 그냥 에고인 거죠. 에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I'm what I choose to become. 그러니까 내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나라는 거죠. 그게 개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무엇이 되기로 결정됐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망설이게 돼요. 내가 정말 내가 결정한 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피곤할 정도로 던지진 마시고요. 에고와 셀프가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푸시라는 거예요. 에고를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게 말이 쉽지 참 어렵잖아요. 막상 들었을 때 이 평가라는 것이 되게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그게 틀린 것이라도 틀렸더라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정말 모함일지라도 그 억울함과 그 분노 때문에 우리는 망가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어요. 악성 댓글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글 굉장히 잘 쓰세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그분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 글은 쓰레기라고. 예. 너무 심했죠. 예. 그 기자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K 선생님은 내 글이 쓰레기인가? 예. 그런 질문을 던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면 내가 더 훨씬 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면 화가 나서 싸우거나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집에 가서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연구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건강한 상태인 거죠. 이 건강한 사람들은 악성 댓글을 받아도 그리고 심한 비난을 받아도 그 상황에서 더 잘해낼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더 글을 열심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 전까지는 그냥 재미로 글을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의식적으로 절대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개성한 거예요. 그게 개성하고 에고에 휘둘리지 않고 에고에 휘둘린 상태였으면 거기서 막 멱살 잡고 싸웠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개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결정할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고민 자체가 개성화의 씨앗이 될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그림자의 목소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데미안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내면의 그림자의 소통을 멈추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그림자와의 대화를 멈출 때, 이 상처와의 대화를 멈출 때 우리는 에고의 화려한 가면에 만족하게 되고 그림자는 만족하게 돼요. 제가 급하게 줄이다 보니까 그림자는 속삭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언젠가는 나 자신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그런데 에고는 방해 공작을 해요. 아픔을 통한 성장 따위는 재미없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셀프의 용기예요. 에고는 계속 방해 공작을 하면서 너는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막 유혹을 해요. 노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에고예요. 그런데 셀프는 그렇지 않아. 내 글은 쓰레기가 아니야. 난 지금도 매일 나아지고 있어. 그러려면 끊임없이 읽고 쓰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끊임없이 더 나은 하이어 셀프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개성한 거죠. 다음이요. 그래서 너는 너의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 안에 악당 크로머 같은 존재와 반드시 싸워 이겨낼 수 있다고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셀프라는 거죠. 대세나 유행에 따라서 살고 싶은 욕망에 충실한 것이 사회화고 에고의 길이라면 삶을 오직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끄는 대로 가꾸어 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내면의 깊은 열망을 실현하는 것이 개성화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언제 개성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됐냐면요. 그 이제 막 박사 과정이 끝날 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의무가 거의 끝나갈 때, 이제 박사 과정까지 수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불현듯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나는 학생이 아닌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너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서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거야. 예. 왜냐하면 네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예.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바로 셀프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이제 그만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진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삶을 살라고 외치는 셀프의 다급하고 절절한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충격 요법을 주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 이 목소리가 수많은 에고의 가면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나를 더 나답게 만든다는 것이 개성화인데 진짜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삶을 살라고 외치는 셀프의 다급하고 절절한 목소리가 개성화의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데미안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우리 자신보다 모든 것을 더 잘 해내는 누군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나 자신을 믿고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셀프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책이 저에게는 데미안이었어요. 다음이요. 자, 셀프와 대화하지 못하고 에고가 지나치게 팽창된 상태, 오직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만 막 일희일비하는 상태가 에고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검색하는 자아예요. 우리는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 이 인터넷 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찾는 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검색하면 뭐가 있어요? 끊임없는 쇼핑의 충동.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은 정보에 계속 낚이게 돼요. 낚시질 당하게 돼요. 모르고 싶은 것까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에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원하는 것은 이미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나 자신과만 계속 대화하다 보면 너무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에고가 아니라 셀프와의 대화를 계속 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책을 읽거나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셀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가 팽창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만 생각하다가 결국 셀프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죠. 개성화의 투쟁을 멈춰버리고 안락한 사회화의 길에 만족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명함에 찍혀 있는 자신의 그 어떤 지위 이런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 어떤 조직에 어떤 지위가 찍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게 마음에 들어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고 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사실은 명함에 찍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을 말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밖에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게 에고의 모습이고 페르소나의 모습이지 셀프의 모습을 명함에 드러내긴 되게 어렵겠죠. 사귀어봐야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개성화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 싱클레어, 데미안의 초반의 모습의 그 싱클레어에서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그 누구와도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죠. 아직 어린 아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싱클레어는 문제가 있어도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데미안이 되어가는 과정. 그게 데미안은 점점 더 개성화되어가는 존재고 그리고 길을 자기 안에서 찾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음. 그래서 그림자는 원래 트라우마나 컴플렉스의 집합체인데요.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수치스러운 내면을 바라보게 도와주는 거죠. 그림자는 트라우마나 컴플렉스의 집합체, 숨기려고 하지만 잘 숨겨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인데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대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대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컨프론트, 나의 진정한 그림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너무 끔찍할 수도 있어요. 내 상처가 너무 커서 상처에 내가 완전히 결박당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림자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싱클레어의 그림자는 바로 크로모 따위에게 괴롭힘이나 당하는 바보 같은 나라는 생각, 동네 악당에게 당하기만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그 우울한 컴플렉스. 몇 달 전만 해도 난 참 행복한 아이였는데 몇 분 남았다고요? 3분 남았어요? 예. 컴플렉스와 끔찍한 트라우마가 이제 싱클레어를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이요. 빨리빨리 넘겨야 되겠네요. 이 자기인식이 그림자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컴플렉스와 트라우마의 존재가 우리를 더 못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컴플렉스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림자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 오히려 자기 인식의 진짜 관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상처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인식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상처로부터 나아질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는 거죠. 다음이요.
한 2분 정도만 더 쓸게요. 이 전일성이라는 것이 개성화의 핵심인데요. 호울리스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를 전부 인식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쓰는 모습은 빛만 쓰는 거거든요. 자기의 빛나는 부분만.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소설처럼 내 인생을 소설로 쓴다면 그림자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야만 훌륭한 소설이 될 거예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깨닫고 마침내 그 그림자를 극복하는 과정이 그게 바로 괴성하고 눈부신 나의 잠재력을 되찾는 그 과정이 바로 전일성, 호울리스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전일성이라는 자기 안에 빛과 그림자를 통합한 상태, 즉 트라우마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여기가 중요해요. 다시는 그 트라우마가 나를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트라우마와 대면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자꾸 곱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트라우마가 다시는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더 강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상처에 대한 면역력을. 다음이요. 그래서 블리스라는 것은 이 면역력의 핵심이에요.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기쁨, 블리스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치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에고의 모든 욕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셀프의 기쁨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블리스예요.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통해 배움과 토론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기쁨을 배운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편협한 상식이 깨어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삶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차지하게 되는데 카인과 아벨에 대한 대화가 그런 거죠. 데미안에서 카인과 아벨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아벨이 착한 게 아니었어? 카인이 어쩌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 진정한 내면의 기쁨, 블리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팔로우 유어 블리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셀프가 기뻐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시간을 잊게 만드는 기쁨이 블리스인데요. 마음을 사로잡는 책을 읽을 때나 아니면 이제 책을 읽을 때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야 할 역을 자꾸 놓쳐요. 한 번 놓치고 건너가서 탄 다음에 또 놓쳐요. 그래서 한 3번 놓친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놓쳐버리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블리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돈도 안 되는데 저는 첼로를 아무리 해도 돈은 안 되지만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면의 기쁨은 모든 계산을 멈춰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해득실의 계산을 멈추게 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에고의 욕심조차 잊어버리게 하는 완전히 순수한 기쁨이 블리스예요. 그 블리스를 크게 커지게 만드는 것이 개성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루에 정말 2시간 이상은 그런 블리스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개성화를 정말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이요. 곧 끝내드릴게요. 예.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것은 그 녀석, 그러니까 크로머가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너도 알지? 안 그래?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만 하면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나 자신을 아끼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넌 그 녀석을 떨쳐버려야 해. 이건 데미안의 대사예요. 다른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 녀석을 때려 죽여버려. 그렇게 한다면 내게 깊은 인상을 줄 거고 나도 좋아할 거야. 나도 널 돕겠어. 그러니까 크로머가 너를 그렇게 죽도록 괴롭힌다면 너가 정말 말로는 안 된다면 때려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예, 하지만 통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이란 얘기는 아니니까. 이거는 그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로 우리는 용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블리스의 시작이에요. 다음이요. 나를 구하지 못한 나와의 만남. 나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꼈어요. 나에게는 책 속에서 이런 장면을 발견하는 순간이 블리스였던 거거든요. 오래전 내가 나를 구하지 못했을 때 비겁함과 맞서는 것. 그리하여 데미안의 주문은 정말 크로머를 정말로 때려 죽이라는 뜻은 아니라 그럴 정도로 용감해져야만 한다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되어 있는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장애물로부터 이 정도로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진짜 곧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 물론 데미안은 결코 크로머를 때려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데미안의 말처럼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세상에 맞서서 이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내면의 셀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싸울 수 있는 그 필요한 그 용기가 필요한 순간, 나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과 온몸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순간, 우리는 개성화의 머나먼 여정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이제 결국은 전일성과 개성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데미안을 끌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안의 홀리스, 내 안에 정말 충만함,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였는데 그 완전함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그 완전함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 끝없는 개성화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나를 치유하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